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재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서 UMDF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돕기 위해 프레임워크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이 보다 좀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배우는 UMDF 드라이버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C 언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개발자가 C++ 언어의 클래스 개념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 UMDF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UMDF 드라이버를 직접 작성하려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콤,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C 언어,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모두 이해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사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자동으로 기본적인 UMDF 드라이버 코드에 골격 코드를 모두 생성해주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중요한 소스 부분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골격 코드에 추가되는 필요한 소스만 설명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자가 UMDF 드라이버를 실제 코딩도 하고 빌드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이번 강좌에 9장의 UMDF 드라이버를 넣어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UMDF 드라이버 강좌에서는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콤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따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생성해주는 그 기본 골격 코드, 그 샘플 골격 코드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9장은 WDF 스타일의 드라이버, UMDF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UMDF 드라이버와 커널 레벨 드라이버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UMDF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 그리고 프레임워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콜백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UMDF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꼭 필요한 설치 파일, 마지막으로 샘플 소스 코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MDF에 대해서 유저 모드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또는 유저 모드 드라이버 파운데이션, 양쪽이 다 혼용됩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자가 제작하는데 필요한 지원되는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를 유저 모드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를 개발해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레벨,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 지원되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UMDF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보시면 유저 모드 드라이버 UMDF 버전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저 모드 드라이버 UMDF 버전 2라는 게 있죠. 이렇게 버전 1과 버전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이 각각의 옵션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셔서 빌드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UMDF 버전과 윈도우즈 8.1부터는 UMDF 버전 1과 버전 2 두 가지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의 운영체제 윈도우즈 XP나 비스타나 윈도우즈 7에서는 버전 1만 지원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주요 UMDF 버전과 그 버전이 동작하는 최소 동작 운영체제가 명시되어 있죠. 잘 보시면 버전이 1점대의 마지막 버전 1.11이 바로 윈도우즈 비스타 그리고 윈도우 7에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이 새롭게 윈도우즈 8.1 때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KMDF에서 우리 버전을 기억해 보시면 KMDF 버전은 이와 유사한데 반면에 앞에 2.19가 아니라 1.19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프레임워크 자체는 1점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윈도우즈 8.1부터 UMDF에 대해서는 1점대와 2점대를 그 숫자를 다르게 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KMDF는 1.19가 윈도우즈 10 1607 버전 이상에서 동작을 하지만 UMDF는 2.19가 윈도우즈 10 1607 버전 이상에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전 1과 버전 2의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버전을 선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 8.1 이상에서는 UMDF 버전 1과 버전 2 양쪽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물론 윈도우즈 7, 윈도우즈 XP는 버전 1만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버전 1만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KMDF 드라이버는 C 스타일의 코딩, 즉 C++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순수하게 C 수준에서 코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UMDF 드라이버 버전 1은 C 스타일의 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즉 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컴포넌트, 즉 인터페이스나 또는 객체, 클래스, 이와 같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드라이버는 당연하지요, 코드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UMDF 버전 2가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코드의 호환성이 있다는 겁니다. UMDF 버전 2부터는 그 사용하는 코드가 KMDF 드라이버에 사용하는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KMDF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UMDF 코드로 사용을 해서 빌드하시면 대부분의 코드는 거의 다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KMDF 드라이버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UMDF 버전 2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내에서는 전혀 컴포넌트 오브젝트라는 형태를 이해하지 못해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델이 형성되었고요. 외관에서는 사실은 컴포넌트 오브젝트가 맞지만 코드 개발하는 개발자 당사자는 자신의 코드에서는 바로 이렇게 C 스타일의 코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KMDF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와 유사한 그런 특징의 코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특징이죠. UMDF 드라이버는 KMDF 드라이버와 다르게 콤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윈도우즈 8.1부터는 이와 같은 버전 2를 선택하시면 오히려 KMDF 드라이버 때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MDF 버전 2에 어떤 부분이 제한성을 가지는지 잠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KMDF 코드를 무조건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코드들은 KMDF 수준의 코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DMA를 다루는 함수, DMA와 관련된 함수는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이뉴머레이션, 버스 열거와 관련된 함수도 역시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UMDF에서는 제한적으로 약간 펑셔널 파워 스테이트라는 게 약간 지원되지만 KMDF는 풀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DF가 아니라 바로 WDM 오브젝트, 예전에 배웠던 IRP, 드라이브 오브젝트,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와 같은 WDM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자체도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KMDF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우리가 니더 버퍼 전략 또는 다이렉트 IO, 이런 버퍼 전략이나 다이렉트 IO 전략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유저 모드 그 드라이브 파운데이션 버전 2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버퍼드 IO나 다이렉트 IO 같은 전략들은 커널 모드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널 디바이스 컨트롤 리퀘스트는 자체는 전송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무브 락이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IRP, IO 리퀘스트를 다룰 때 디바이스가 빠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 줄 수 있는 리무브 락이 있는데요. 그런 락 자체가 UMDF 버전 2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면 그냥 KMDF 코드로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UMDF2에서 빌드만 다시 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UMDF 드라이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UMDF 드라이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UMDF 드라이버는 응용 프로그램 공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공간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 공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UMDF 드라이버도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프로세스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사실은 운영체제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드라이버가 잘못 작성된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만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이 보다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UMDF 드라이버는 로컬 서비스라는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파일 또는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 파일, 이와 같은 파일을 접근할 때 사용자가 원한다면 제한된 접근이 허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로컬 시스템, 로컬 서비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리고 UMDF 드라이버는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와 달리 보다 단순한 환경 아래서 동작한다. 단순함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복잡하게 작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커널 레벨 드라이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자면 IRQL 또는 페이징, 그리고 스레드 문맥, 이와 같은 문제들을 UMDF에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UMDF 드라이버 버전 1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콤이라고 하는 모델과 유사한 환경으로 개발이 됩니다. 왜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완전히 콤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콤에서 일부분만 UMDF 드라이버가 지원하기 때문에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UMDF 드라이버는 버전 1의 경우 사용자 레벨 디버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디버거를 쓸 때 UMDF 드라이버가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하는 디버거를 사용하셔야 UMDF를 디버깅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커널 레벨 디버깅을 할 때 우리가 UMDF 버전 2의 경우에는 이 커널 레벨 디버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레벨 디버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wdfkd.dll이라는 디버거 확장 DLL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윈디버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UMDF 버전 2에 대해선 커널 디버거를 써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버전 1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는 어차피 KMDF와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UMDF 구성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 수준에서 볼 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드라이버 매니저, 그리고 호스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호스트 프로세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UM 드라이버 하나당 이렇게 호스트 프로세스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요. 반면에 커널 레벨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IO 매니저, 윈도우즈 커널이 존재하고 특별히 디바이스 스택과 관련돼서 리플렉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리플렉터라는 서비스는 현재 WUDFRD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이름으로 된 서비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드라이버를 우리는 리플렉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리플렉터는 여러분들이 커널 레벨에서 드라이버를 만들지 않고 유저 수준에서 드라이버를 만들 때 사실은 커널 수준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유저 수준에서 만들 수 있도록 대신 여러분들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드라이버를 우리가 리플렉터라고 합니다. 즉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리플렉터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지만 UMDF로 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위쪽에 즉 유저 레벨에서 만들게 되고 반면에 커널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대신 여러분 대신 존재하는 녀석 바로 리플렉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UMDF의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매니저. 자, 드라이버 매니저는 전역으로 동작하는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팅을 하고 나면 한번 동작해서 계속 동작을 시키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버 매니저가 하는 일은 UMDF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호스트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호스트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요. 리플렉터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대응 처리를 합니다. 커널 수준의 리플렉터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대응을 하고요. 윈도우에서 가장 최초로 설치돼서 사용되는 UMDF 디바이스를 위해서 메모리에 로딩된 상태로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버 매니저가 최초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시기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가장 첫 번째 UMDF 드라이버, 그러니까 실제로 UMDF 드라이버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UMDF 드라이버가 동작할 때, 그때 이 드라이버 매니저가 서비스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 떠 있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드라이버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리플렉터. 리플렉터는 현재 윈도우에서 WDF-RD라는 이름으로 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UMDF의 가장 핵심 모듈 중에 하나고 디바이스 스택과 함께 설치되는 드라이버입니다. 커널 레벨의 디바이스 스택에서 유저모드 드라이버를 위한 유저모드 디바이스 스택을 위한 프록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전원관리, 플러그앤플레이와 같은 그런 등의 메시지들을 호스트 프로세스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저모드 드라이버를 위한 안정적인 코드를 구현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커널 수준에서 동작할 만한 코드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을 대신해서 커널 수준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가 훨씬 더 안정적인 코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서 호스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세스는 앞에서 보셨던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사실 동작하는 그 서비스 공간 안에서 자식의 프로세스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즉 드라이버 매니저가 부모 프로세스라면 그 자식의 형태로서 호스트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호스트 프로세스는 독립된 프로세스 공간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디바이스 스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A라는 디바이스 스택과 B라는 디바이스 스택은 서로 간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드라이버 개념이 아니라 디바이스 스택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버들은 이와 같은 하나의 호스트 프로세스 아래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UMDF 프레임워크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 즉 호스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드라이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이버를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가 같이 동작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프레임워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런타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런타임 환경이라는 것은 입출력 디스패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환경, 리플렉터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처리한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런타임적으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틸리티 함수들을 우리가 호스트 프로세스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고 하면 이 프레임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는 바로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프레임워크는 WDF 모델을 구현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WDF-Q, 리퀘스트, IO 타겟 등등의 그런 WDF 오브젝트가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일일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디폴트 처리를 이 프레임워크가 대신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은 여러분의 코드가 한결 간단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통신하는 데 있어서 DDI,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라는 DDI가 있는데 그 DDI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DL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DLL 파일 형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이 동일한 호스트 프로세스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로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흘러가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다 알고 계시는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즉 add device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커널 레벨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죠. 이와 같은 커널 레벨에서 add device라는 이런 명령이 전달이 되면 원래는 이 리플렉터 역할을 여러분들이 커널 수준에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add device에 대응을 하시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 UMDF에서는 리플렉터가 대신 add device를 맡아서 해석을 합니다. 즉 리플렉터는 add device 명령을 받으면 먼저 드라이버 매니저를 호출합니다. 자,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 매니저를 호출하고요. 그러면 드라이버 매니저는 호스트 런타임, 즉 호스트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리플렉터는 IPC 채널을 통해서, 즉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 인터 프로세스 간의 채널을 통해서 새로 생성된 호스트 프로세스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호스트 런타임은 UM 드라이버, 즉 유저 모드 드라이버 여러분들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되는 UM 드라이버는 이후에 호스트 런타임에 의해서 이와 같이 프레임워크가 호출되고, 따라서 이렇게 UM 드라이버와 프레임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UM 드라이버와 프레임워크 간의 통신, 즉 DDI만 가지고 통신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다시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은 KMDF 때와 마찬가지로 커널 레벨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이때 add 디바이스를 처리하는 드라이버가 여러분들이 아닌 리플렉터라는 드라이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플렉터는 이때 메시지를 통해서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고 있는 드라이버 매니저와 그리고 호스트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연결 관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유저 모드 드라이버는 이때 호스트 런타임에 의해서 호출된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add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add 디바이스라는 결국 메시지가 유저 수준으로 들어오면 호스트 런타임은 add 디바이스와 같은 액션을 프레임워크에게 전달한다는 뜻이고요. 그 add 디바이스가 실제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UM 드라이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UM 드라이버는 그때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대상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또 필요하다면 WDF-Q, 우리가 또 KMDF에서 배웠지만 어떤 IO 리퀘스트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Q를 가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Q들을 WDF-Q를 필요하다면 하나 또는 두 개, 여러 가지의 Q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어를 돌리게 되면 프레임워크는 그 돌아온 제어를 가지고 다시 호스트 런타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즉 앞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앞에서 배웠던 이 그림에서 5번은 드라이버 로딩, 그러니까 add 디바이스와 같은 명령이 왔을 때 실제 드라이버가 로딩되어 있지 않다면 드라이버 로딩을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호스트 런타임에 의해서 호출된다는 얘기고요. 로딩이 된 이후에는 다시 6번, 여기 보시는 6번, 이 6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dd 디바이스 명령을 받아서 이처럼 UM 드라이버가 프레임워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호출된다, add 디바이스가 호출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출력 과정입니다. 입출력 과정이라는 건 평상시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어떠한 파일 IO 요청이 실제로 드라이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재 디바이스 스택상에 여러분들이 UM 필터 드라이버, 그리고 UM 드라이버, 그리고 또 다른 커널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개의 드라이버가 존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맨 위에는 UM 필터 드라이버, 그 아래는 여러분들의 UM 드라이버, 그리고 맨 아래는 커널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파일 IO에 발생을 하겠죠.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파일 IO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요청은 당연히 커널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커널은 IRP를 만들어서 리플렉터에게 보내겠죠. 이때 리플렉터가 받아들여서 이 IRP를 핸들링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업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업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 업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하는 일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 프로세스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동작 중인 호스트 프로세스 측으로
즉 드라이버 매니저에게 어떤 IPC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유저 모드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워크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또다시 UM 필터 드라이버에 적당한 이벤트 콜백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까지 본다면 결국 원래 이 5번에서 호출되는 유저 모드 필터 드라이버가 여기에 있는 리플렉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저 모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이 리플렉터가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UM 필터 드라이버는 그 제어를 리턴하게 될 것이고, 그럼 프레임워크는 다시 7번 과정처럼 유저 모드 IO 매니저로 다시 리턴이 됩니다. 이때 이 디바이스 스택에서 다시 커널 레벨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유저 레벨에서는 이미 유저 모드 필터 드라이버와 유저 모드 드라이버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커널 레벨로 가지 않고 곧바로 프레임워크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워크는 똑같이 이번엔 유저 모드 드라이버에 필요한 그 콜백 루틴을 호출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과정들은 이 위에 있는 필터 드라이버가 아래쪽으로 IRP를 전달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 모드 드라이버가 어떤 그 제어를 다음 드라이버, 이번에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커널 드라이버에게 그 제어를 넘겨줘야 된다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10번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고 나서 11번 과정이 이루어진 뒤에 이처럼 12번 과정에 의해서 또다시 리플렉터 쪽에 있는 다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측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12번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 뒤에 비로소 커널 드라이버로 메시지가 IRP가 전달되게 되는 거죠. 즉 이 그림은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맨 아래쪽에 커널 드라이버, 그리고 위쪽에는 필터 드라이버와 유저 모드 드라이버가 이렇게 세 개의 드라이버가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에 관여하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유저 레벨에서는 두 개의 드라이버가 관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전달되는 순서는 5번, 그리고 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명령어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보통 유저 모드 드라이버를 만드시겠죠. 그렇죠? UMDF에서 말하는 IO 타겟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커널을 통해서 리플렉터의 업 디바이스를 거쳐 가지고 다시 유저 모드 수준에 있는 디바이스 쪽으로 명령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받은 이 맨 위에 있는 유저 모드 디바이스는 IO 타겟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다음 계층, 즉 두 번째 계층이 디바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를 찾아서 명령을 전달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디바이스도 역시 IO 타겟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다음 수준에 있는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바이스도 역시 IO 타겟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리플렉터가 가지고 있는 다운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를 다음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때는 IO 타겟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참조해서 전달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리플렉터의 다운 디바이스까지 명령어가 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파일 열기, 즉 create 파일이라고 하는 API를 썼을 때 파일 열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만 더 UMDF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IPC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파일 열기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런타임 쪽에서는 유저 모드 수준의 어떤 IRP, IO 요청을 프레임워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는 그 IRP 요청을 받아서 UM 드라이버, 즉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UMDF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필요하다면 바로 석세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지연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KMDF나 커널 드라이버에서는 펜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죠.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금 받은 요청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겠다, 즉 지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 유저 모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완료를 하는, 즉 요청을 완료하는 그런 작업을 직접 하신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완료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요청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시 런타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호스트 파일 오브젝트가 실제로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호스트 파일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나면 이것이 이제 리턴 값으로서 리플렉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큰 그림의 WDF 프레임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WDF 오브젝트와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콜백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WDF 드라이버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WDF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myDriver1이라고 하는 콜백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WDF 오브젝트가 있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myDevice가 있고, 그리고 WDFQ라고 하는 WDF 오브젝트에 대응되는 콜백 오브젝트로서 myWriteQ1, myReadQ1 이와 같은 콜백 오브젝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x도 마찬가지겠죠. WDM 드라이버에 대응되는 myDriver2, 그리고 WDF 디바이스에 대응되는 myDevice2, 그리고 WDFQ에 대응되는 myReadQ2, myWriteQ2 이와 같은 형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그림만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콜백 오브젝트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 UMDF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바로 이 콜백과 프레임워크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오른쪽에 콜백 오브젝트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콜백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콜백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콜백 오브젝트는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지금 iDriverEntry, iUnknown, 그리고 iDevice PNP 하드웨어 이와 같은 이름으로 어떤 i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드러내는 그런 콜백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오브젝트가 WDF 드라이버이거나 WDF 디바이스라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WDF 드라이버나 WDF 디바이스는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오브젝트의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 사격을 하는 오브젝트를 콜백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콜백 오브젝트가 WDF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미리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특정 인터페이스, 그 중에 뭐 iDriverEntry 또는 iDevice PNP 하드웨어 이와 같이 알려져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만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WDF 드라이버나 WDF 디바이스와 또 오브젝트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잠깐 이해해 보자면, 첫 번째로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로딩한 뒤에 add 디바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콜백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onDeviceAdd라는 이와 같은 함수를 불러요. onDeviceAdd. 이렇게 onDeviceAdd라는 함수가 불려지면 이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지고 있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콜백 오브젝트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onDeviceAdd라는 함수가 불려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는 iDriverEntry, 즉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onDeviceAdd라는 함수는 iDriverEntry라고 하는 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onDeviceAdd가 호출되면 addDevice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때 보시면 콜드라이버는 내부적으로 콜백 오브젝트 내부적으로 myDevice라고 하는 콜백을 만들어요. myDevice라는 콜백을. 이렇게 myDevice라는 콜백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myDevice는 iUnknown과 그리고 iDevice PNP 하드웨어 이와 같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드러내는 형태로 콜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myDevice에 다른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iUnknown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주소만 특별히 3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인자를 보시면 iWDF driver create device, 이 말 그대로 보자면 결국은 WDF 디바이스를 실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프레임워크한테 WDF 디바이스, 즉 요 그림에 보시는 이와 같은 WDF 디바이스를 실제 만들어 다오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인자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콜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주실 때 어떤 인터페이스 주는 거냐면 IUnknown만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콤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IUnknown을 주게 되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WDF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IUnknown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쿼리 할 수 있는 쿼리 인터페이스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쿼리 인터페이스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요 myDevice 콜백이 혹시 iDevice PnP 또는 iDevice PnP 하드웨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이 지원할 수 있는 iDevice PnP 또는 iDevice PnP 하드웨어라는 인터페이스 주소를 프레임워크에 리턴만 해주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프레임워크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 그림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처음 다시 보자면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들 콜백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그 콜백 오브젝트는 드라이버라는 뜻을 나타내는 콜백이 되겠죠. 그 드라이버 콜백은 기본적으로 iDriver Entry라고 하는 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메소드 onDevice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와 같이 호출이 되면 그것이 addDevice 역할입니다.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myDevice라는 이름을 가지는 콜백 오브젝트를 또 하나 만들고, 이 myDevice 콜백은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IUnknown 그리고 iDevice PnP 하드웨어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드러내도록 만들게 되고요. 이때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인터페이스 주소를 뽑아서 WDF 프레임워크에게 이와 같은 파라미터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 프레임워크는 이때 필요한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실제 객체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또다시 쿼리 인터페이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백 오브젝트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앞에서 배우셨던 콜백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실제 콜백과 그리고 컨텍스트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백과 컨텍스트 이 두 개를 합쳐서 콜백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그리고 요청을 할 때 그림을 보시면 요 같은 형태의 onDeviceAdd라는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위에 있는 부분 CMyDevice의 create interfac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콜백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CMyDevic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이제 내부, 우리가 만든 이 객체 내부에 있는 임의 함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쫓아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프레임워크에게 요청하는 함수가 바로 pDriver create device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와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pDriver, 즉 인터페이스로 받은 첫 번째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이버 코드 내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직접 함수의 메소드를 불렀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념이죠. 즉 이거 자체가 지금 프레임워크를 호출한 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호출할 때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고, 이때 두 번째 인자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게 바로 pDevice 콜백. 요 pDevice 콜백이라는 게 요 바로 위 함수, 사실은 내부 함수지만 이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콜백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만 끄집어서 그것을 이렇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IUnknown 보이죠? 바로 IUnknown 포인터로 해서 인터페이스 포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콜백에 대해서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콜백과 그리고 컨텍스트의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구조체 형식으로 정의를 했죠. 우리가 CMyDevice라고 하는 콜백을 정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public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상속의 형식으로 iDevice PnP 하드웨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 디바이스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WDF 디바이스가 필요한 그 콜백은 반드시 iDevice PnP 하드웨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이때 위쪽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핸들이라든지 u캐릭터나 유롱처럼 내부 멤버 변수처럼 사용되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콜백, 즉 콜백이라는 말은 결국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호출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함수가 모두 3개가 있죠. on prepare hardware, on release hardware, 그리고 create instance, 3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on prepare hardware, on release hardware, 이와 같은 함수들은 외부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직접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는 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실제로 디바이스,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객체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함수로서 이와 같은 2개의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2개의 함수는 위에 보셨던 요 iDevice PnP 하드웨어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의 순수 가상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함수를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3번째 함수는 내부 함수입니다. 내부 함수.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작업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함수로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내부 함수인 create instance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create instance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로 콜백 객체를 만들고 있죠. 콜백 객체. 자, 우리가 이것은 C++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모습입니다. 자, 일반적인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때 CMyDevice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CMyDevice는 클래스 정의할 때 iDevice PnP 하드웨어에 의해서 상속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콤 스타일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객체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객체에 대해서 무엇을 뽑아냅니까? 객체에 대해서 그림처럼 바로 IUnknow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얻어오죠. 우리가 앞으로 IUnknown 주소를 얻어와야만 이 주소를 프레임워크에 넘겨주어서 프레임워크가 원할 때마다 우리 콜백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쿼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번째 파라미터 PPUnknown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얻어온 내용이 결국은 create interface라는 함수의 1번째 파라미터였기 때문에 다시 앞장으로 오시면 요 create instance의 이 1번째 파라미터인 요 p-unknown 이곳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터페이스 주소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앞장으로 보시면 바로 이것처럼 create instance의 1번째 파라미터 p-device callback 이걸 통해서 얻어온 바로 unknown 주소를 아래처럼 이렇게 KMDF 프레임워크를 UMDF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임워크의 WDF 디바이스라는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드라이버 쪽에 create devic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서 사용할 때 그때 인자로서 2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UMDF iDriver Entry 인터페이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UMDF 수준에서 개발을 하시려면 인터페이스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처음에 시작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Driver Entry입니다. iDriver Entry라는 이름을 가진 콜백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그 콜백은 이와 같은 iDriver Entry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따 iDriver Entry라는 이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on initialize, on device add, 그리고 on deinitialize. 결국 on initialize는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로딩되는 시기에 호출되는 거고 반대로 on deinitialize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시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n device add는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 그럴 때 호출되는 게 바로 on device add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코드를 만들면 그 드라이버는 분명히 C++의 클래스 형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클래스 형식으로 정의했을 때 이와 같은 3개의 메소드를 만들고 그 3개의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iDriver Entry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시작 코드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이때 onDeviceAdd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WDF 디바이스를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워크이 WDF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콜백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콜백을 만들고 콜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이 바로 onDeviceAdd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콜백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은 GUID라는 걸 가지고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찾게 되는데, 이때 그것을 우리가 CLSI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LSID를 보시면 랜덤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최초에 보통 생성되는 내용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랜덤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CLSID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CMyDriver, 본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때 이때 이처럼 CLSID 드라이버라고 하는 요 상수값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 중에 보면 iDriver 엔출이 있죠. 즉 이 iDriver 엔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와 같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CMyDriver라는 클래스는 3개, 앞에서 배웠던 요 onInitialize, onDeviceAdd, 그리고 onDeinitialize라는 3개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CLSID 값은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설치 파일, 그 설치 파일에도 똑같은 값이 사용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 레지스트리 설치가 될 때 이와 같은 GUID가 꼭 사용이 돼야만 설치가 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도 같은 GUID를 통해서 그 드라이버를 찾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이 항상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설치 파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인터페이스 함수입니다. onInitialize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onDeviceAdd, 그리고 세 번째 버추얼 함수는 onDeinitializ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바로 지금 배우셨던 iDriverEntry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을 때 그때 그 클래스는 반드시 가져야 될 버추얼 함수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터페이스로 IPMP 콜백 하드웨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이 IPMP 콜백 하드웨어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콜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해요. 그 메소드는 아주 간단해서 onPrepare 하드웨어와 onRelease 하드웨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IPMP 콜백 하드웨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클래스 객체는, 즉 콜백 객체는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onPrepare 하드웨어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하드웨어를 위한 버스 리소스가 실제 할당이 되었음이 알려지는 그 이벤트 함수가 onPrepare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onRelease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그 버스 자원을 반납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들은 보통 USB 드라이버를 만들거나 또는 PCI Express 드라이버를 만들 때 이 프리페어 하드웨어나 릴리즈 하드웨어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페이스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볼까요? 자, 콜백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의할 콜백 클래스는 CMyDevice입니다. 앞에서는 CMyDriver라는 콜백 클래스를 정의했지만 이번에는 CMyDevice입니다. 자, 이 CMyDevice 콜백 클래스는 어떤 걸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WDF 디바이스를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객체가 메소드, 그 WDF 오브젝트가 실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IPMP 콜백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IPMP 콜백 하드웨어라는 인터페이스로 상속받도록 해놓았다면 앞으로 프레임워크는 필요한 함수들을 여러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앞에서 배우셨던 그 지원되는 메소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onPrepare 하드웨어 그리고 onRelease 하드웨어, 이렇게 두 가지의 메소드를 통해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함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Q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들은 분명히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가 앞에서 KMDF 때 배웠던 것처럼 create 파일, 또는 read 파일, write 파일, 그런 API를 호출하면 그것을 드라이버가 받아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Q를 만들 때 Q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로서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IQ callback create, 그리고 두 번째는 IQ callback read, 그리고 write, device I control, 마지막으로 I file callback cleanup.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Q를 만들 때, 우리가 WDF Q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프레임워크한테 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적당한 인터페이스 주소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써서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KMDF나 WDM 드라이버를 계속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이 의미는 한 번에 파악이 되실 거예요. 즉,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접근을 할 때 어떤 이벤트가 호출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번에는 하나만 디바이스 IO 컨트롤을 처리하는 경우만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yIQ, IOQ라고 하는 이 콜백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 이 콜백 클래스를 어떻게 상속받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public이라고 해서 IQ 콜백 디바이스 IO 컨트롤, 그렇죠?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도록 그렇게 콜백 클래스를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나면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서포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요 디바이스 IO 컨트롤일 테니까 요것이 아니겠죠.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기 지금 전달되는 파라미터 5가지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응용 프로그램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봤던 이렇게 IQ callback create나 또는 read, write, cleanup과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로 만약에 callback 클래스를 정의를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reate의 경우에는 on create 파일, 그리고 close의 경우에는 on cleanup 파일, 그리고 read의 경우에는 on read, 그리고 마지막으로 write의 경우에는 on write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상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구현하셔서 응용 프로그램과 대화를 시도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5가지 다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명령을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이 5개의 인터페이스를 다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5개의 인터페이스 이름을 잘 보시고 이걸 바로 여기서 public이라고 해서 여기에 5개를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즉 5가지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받고 싶다, 다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한다면 여기에 5개를 다 쓰시고, 그리고 본 코드에서는 on create, on cleanup file, on read, on write, 그리고 on device IO contro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UMDF 드라이버를 위한 설치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에서 눈여겨봐둬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지금 보시는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UMDF 드라이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더 이상 확장자가 sys가 아닙니다. UMDF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는 DLL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DLL은 뭘까요? 얘가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현재 프레임워크 버전이 1.9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름으로 된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add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dd 서비스에 UMDF 리플렉터 역할을 하는 WUDFRD 요 이름을 가진 서비스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절대 바뀌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리플렉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리플렉터가 실제 커널 수준의 드라이버 서비스지 않습니까? KMDF에서나 또는 WDM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서비스 이름이었지만 UMDF에서는 여러분들은 DLL 형태로 존재하고, 이곳은 기존에 미리 제공되는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리플렉터, 즉 WUDFRD라는 이런 리플렉터를 대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UMDF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의 GUID, 즉 클래스 ID라는 건데요. 이 CLS ID가 어디에 있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요 클래스 ID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즉 이 부분의 클래스 ID가
CLS ID는 우리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을 등록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었고, 요 GUID 값을 실제 myDriver라고 하는 CMyDriver라는 그런 콜백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때 상속받을 때 사용했던 아이디가 바로 요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와 동일한 형태로 해서 설치 파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동일한 GUID 값을 명시하셔야 되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UMDF 드라이버의 설치 파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MDF 드라이버를 복사하는 경로로서 지금 보시면 12번 경로가 있죠. 12번 경로에 UMDF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12번 경로는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여기에 UMDF라는 폴더를 나타내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바로 요 윈도우즈 시스템 32 드라이버스의 UMDF라는 폴더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드라이버들은 어디에 복사가 됩니까? 커널 수준의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스에 복사가 되죠. 반면에 UMDF 드라이버는 UMDF라는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아래에 존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복사가 돼야 될 경로가 이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소스 자체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과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우리가 프레임워크 자체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소스가 있으니까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추가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크게 4개의 소스를 보시면 되는데 DLL SUP, 그 다음에 driver.cpp, 그리고 device.cpp, ioq.cpp 4개의 소스만 보시면 돼요. 그 4개 소스 파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dlsup.cpp라는 소스를 보실 때는 컴포넌트 오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DLL get class object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드라이버 자체가 DLL get class object라는 함수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콤으로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driver.cpp는 iDriver entry, 앞에서 배웠죠? iDriver entry. 이 iDriver entry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그런 몇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여기서 서포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콜백을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결정적으로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게 이 driver.cpp에서 이어지는 코드가 되겠고요. device.cpp는 IPMP 콜백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위한 콜백을 정의하고, 그리고 WDF IOQ를 실제 생성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Q.cpp는 이와 같은 WDF IOQ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IQ 콜백,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디바이스 IO 컨트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IQ 콜백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콜백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LL SUP.cpp,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콤 GUID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클래스 GUID, CLS ID가 명시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콤 클래스 팩토리, 우리가 콤을 공부하시면 우리가 클래스 팩토리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그 클래스 팩토리 제공하고 있는 함수가 바로 DLL get class object라는 함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제공을 하는, 그대로 지원되는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특별히 수정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river.cpp. 자, driver.cpp 코드 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onDeviceAdd입니다. onDeviceAdd. 이 onDeviceAdd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로딩된 이후에 addDevice 역할을 할 때 호출되는 그런 콜백이라고 했었죠. 이 onDeviceAdd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면 이곳에서 하는 일이 WDF 디바이스를 실제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내부 함수로 묶었습니다. 그 내부 함수가 바로 create instance and initialize라는 함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내부 함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내부 함수를 따라가 보면, 자, 이 내부 함수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간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create instan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콜백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myDevice, pMyDevice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initialize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DF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MyDevice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예, 이건 객체죠, 아직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도 가만히 보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커먼하게 사용하는 우리 콜백 오브젝트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코드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콜백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콜백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내부 함수 initialize를 대신 불러서 복잡한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더 따라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itialize라는 내부 함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initialize 따라갔을 때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바로 프레임워크를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IWDF 드라이버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해서 create device라는 실제 메소드를 부르고 있죠. 이게 DDI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호출해서 이런 DDI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호출해서 실제 WDF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WDF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세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을 때 요때 WDF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받을 때 요 놈을 어떤 놈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굳이 명시를 해서 내가 인터페이스만 특별히 콜백 인터페이스 하나 받고 싶다 그러면 콜백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쿼리 인터페이스라는 함수를 직접 부름으로써 콜백 인터페이스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 cMyDevice, 요 객체가 실제 생성된 이 cMyDevice 안에서 콜백 디바이스 안에서 인터페이스 중에 unknown 인터페이스, 그 unknown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실제 얻어오는 게 이 부분이고, 이렇게 얻어온 unknown 인터페이스 주소를 여기 보시는 create device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서 프레임워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워크에게 알려줘서 실제 프레임워크가 WDF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이럴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문법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config 함수입니다. 이 config 함수는 앞에서 보시면 config 함수를 실제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ure device라는 실제 그 내부 함수가, 자, 디바이스 쪽에서 있다가 우리가 configure device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configure device라는 함수가 호출됐다고 하면 내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내부 함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우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보이죠? 이와 같이 create device interf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GUID를 통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 우리가 이번에 배울 이 UMDF 드라이버는 심볼릭 링크 자체가 GUID 인터페이스,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GUID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이처럼 create device interfac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GUID를 직접 주시고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아래 쪽 보시는 것처럼 assign device interface stat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 GUID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즉 응용 프로그램이 create 파일을 하면 그 create 파일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create device interface와 그 다음에 이어서 assign device interface state라는 함수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이 두 가지 다 모두 인터페이스 함수입니다. 즉 WDF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함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device.cpp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create device interface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GUID device interface first UMDF라고 하는 GUID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CLSID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이 현재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create 파일을 할 때 쓰는 이름, 그 이름을 찾을 때 사용하는 GUID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GUID는 이따가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열어보면 그 응용 프로그램 코드에서도 동일한 GUID 값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요 create device interface와 assign device interface state 이렇게 두 개는 다 DDI에 우리가 device drive interface DDI에 해당하고, 그리고 WDF device라고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Q를 실제로 Q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OQ.cpp라고 하는 이 소스 내에는 create instance and initialize라는 내부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콜백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Q를 지원하기 위한 콜백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initialize 함수를 부르고 있죠. Q의 initialize 내부 함수입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 이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실제로 앞에서 뭘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콜백을 만들었다 그랬죠? 콜백을 만들고 나서 그 콜백 주소를 이용해서 initializ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요 initialize 함수 안에서는 그 콜백으로부터 쿼리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불러서 역시 unknown 주소를 얻어오죠. unknown 인터페이스를 얻어와야만 한다고 배웠죠? 그렇게 얻어온 녀석을 가지고, unknown 인터페이스 주소를 가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 unknown 주소를 가지고 드라이버 세이프 릴리즈라든지 드라이버 세이프 릴리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 객체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create IOQ 요 함수 보이죠?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 unknown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이 unknown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프레임워크가 이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Q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Q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WDF Q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고 나서 Q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여기 있는 unknown을 통해서 얻어간다는 거죠. 이 unknown을 가져가면 우리가 실제로 디바이스 IO 컨트롤을 지원하는지, create 파일이 지원하는지, read 파일이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이벤트 콜백 함수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Q를 제공하고 나서 아래쪽에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한다? 이 Q는 바로 WDF 리퀘스트 디바이스 IO 컨트롤을 지원하는 Q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WDF IOQ가 앞으로 이제 실제 만들어져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콜백을 만들고, 그 콜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취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프레임워크에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드라이버 세이프 릴리즈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상을 콤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쿼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동들은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참조 횟수를 늘리는 그런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조 횟수를 다시 하나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릴리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수를 줄이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박스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WDF IOQ가 실제로 생성되는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이 Q에 대한 콜백의 인터페이스 주소를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바이스 컨트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코드를 볼까요? 자,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핸들링 하겠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on device IO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on device IO 컨트롤 메시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실제로 예제에 설명할 때 그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on device IO 컨트롤 메소드의 역할은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이 만약에 hello world라고 하는 어떤 문자를 디바이스 IO 컨트롤을 통해서 드라이버에게 보내게 되면, 드라이버는 리턴되는 문자를 통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그 글자를 전부 ASCII 코드 수준에서 한 바이트씩 늘립니다. 즉 hello에 만약에 h다 그러면 h는 i로 바뀌는 거고요. hello의 e 두 번째 글자 E, 그거는 이제 F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SCII 코드 문자가 그 다음 문자로,
이렇게 바뀌도록 조치를 해서 다시 응용 프로그램에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on device IO control이라고 하는 이 콜백 함수가 실제로 핸들링 해야 되는 부분이 인풋 버퍼의 크기와 그리고 출력 버퍼의 크기 모두가 다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풋 버퍼에 대한 실제 주소와 출력 버퍼에 대한 주소도 각각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어떤 로직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은 좀 길죠. 길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자, 컨트롤 코드를 직접 비교하고 있죠. 즉, 응용 프로그램이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응용 프로그램 측에선 IOCTL UMDF 테스트라고 하는 이 컨트롤 코드를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코드를 받으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용 안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보내준 버퍼의 주소를 접근해서 그 버퍼의 내용을 어떤 임시 메모리로 복사를 하고 그 복사한 그 버퍼의 내용을 여기 있는 포 문장처럼 변조를 합니다. 즉 아스키 코드를 하나씩 늘리도록 변조를 하고 나서 다시 사용자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아웃풋 메모리 쪽으로 복사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죠. 간단하죠. 즉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용자가 전해준 버퍼, 입력 버퍼의 내용을 끄집어 와서 그 내용을 변조를 하고 다시 출력 버퍼로 복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은 set inform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된 크기 값을 그대로 리턴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omple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로 요청을 종결 처리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어플리케이션은 KMDF나 우리가 WDM에서 배웠던 그런 드라이버 코드와 좀 다르게 심볼릭 링크 자체를 얻어오는, 심볼 링크 이름을 얻어오는 그런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GUID, 인터페이스 GUID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UMDF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한 그 심볼릭 이름을 어떻게 구해오는가, 그 부분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드라이버.cpp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셋업 API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셋업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프라그마 코멘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IOCTL 코드 보이죠? 이 IOCTL 코드가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온 디바이스 컨트롤을 실제로 핸들링 하던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똑같은 코드 값을 여기서도 정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 GUID를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 파일 할 때 사용할 그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GUID 값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죠? 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아래쪽에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 파일 할 때 사용할 그 이름, 심볼릭 링크할 그 이름을 얻어올 때 사용할 그 GUID가 바로 이와 같은 GUID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내부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et device stack name cou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 안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셋업 API를 쓰는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셋업 API를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요 get device stack name count라는 함수는 요 인자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GUID, 그 인터페이스 GUID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디바이스 스택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만약에 복수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드라이버는 하나인데 복수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한다면 디바이스 스택도 역시 복수 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GUID는 하나를 썼기 때문에 그 동일한 GUID를 가지는 복수 개의 디바이스가 각각 자신들이 가지는 심볼릭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즉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다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개나 되는 디바이스 스택이 존재하느냐, 즉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스택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로컬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몇 개나 되는 디바이스 스택이 존재하는지를 알았다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발견된, 만약에 동일한 게 4개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 몇 번째 거, 그 몇 번째 거에 이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get device stack 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로컬 함수이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인자로 세 번째 파라미터, 여기 요 인덱스 값을 통해서 몇 번째 장치, 발견된 녀석들 중에 몇 번째 장치,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밑에 설명 보시는 것처럼 0을 기록하게 되면 첫 번째 검색되는 장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되는 장치. 그리고 첫 번째는 동일한 GUID가 되겠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만약에 발견되는 그 디바이스 스택을 접근할 수 있는 이름, 심볼릭 링크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름을 가져와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자, 결국 이와 같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셋업 API를 다양하게 써서 이런 로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도 이어서 보시면 나머지 부분, get device stack name의 나머지 부분의 코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자, 이 네모네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그 심볼릭 링크의 이름을 실제 얻어오고, 그 얻어온 이름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메모리를 하나, 포인터를 하나 행성하고 있죠. 메모리 할당을 해서 그곳으로 멤카피를 해서 WS 카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온 그 심볼릭 링크할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함수가 성공적으로 리턴을 한다면 이때 두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문자열의 주소를 얻게 된다는 거겠죠. 응용 프로그램은 그 이름을 그냥 create 파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메인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디바이스 스택의 그 카운트를 구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첫 번째 디바이스의 이름을 구해오는 부분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create 파일이죠. 자, 이 create 파일 하는 부분은 앞에서 다른 드라이버들 KMDF나 WDM에서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름 파라미터를 제공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제공하는 이 이름이 바로 심볼릭 링크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시는 UMDF에서는 바로 요 두 번째, 여기 get device stack name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통해서 얻은 p device stack name이 바로 이 create 파일의 파라미터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디바이스 스택의 이름을 어떻게 구해왔는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 보시면은 먼저 printf, 화면에 printf를 통해서, 자,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버퍼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먼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데이터 버퍼라는 이 배열에는, 데이터 버퍼라는 문자열에는, 버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printf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면 당연히 헬로 월드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evice IO contro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이때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되면 드라이버에서는 이때 넘겨받은 데이터 버퍼와 데이터 리퀘스트 사이즈를 가지고 드라이버는 그 버퍼의 내용을 변조하게 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변조된 내용이 다시 결과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 여기 데이터 버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코드 안에서는 동일한 데이터 버퍼를 썼지만 사실은 이것은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들어갈 때는 이 버퍼가 사용이 되지만 결과가 나올 때는 이 데이터 버퍼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 이 함수를 부르고 나면, 이 디바이스 사이드 컨트롤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찍힙니까? 앞에서 데이터 버퍼를 찍었을 때는 헬로 월드라고 찍혔다면 두 번째로 이곳에서는 데이터 버퍼가 좀 다르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호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제 핸들을 반납하는, 클로즈 핸들을 통해서 핸들을 반납하는 작업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WDM을 공부할 때는 create라든지 클로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핸들링을 하셔야만, 드라이버 수준에서 핸들링을 하셔야만 된다고 배웠는데, KMDF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create라든지 또는 클로즈는 여러분들이 굳이 핸들링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었죠. EMDF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드라이버를 잘 보시면 create 파일이라든지 클로즈 핸들 같은 것들을 핸들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디바이스 사이드 컨트롤 요거 하나만 핸들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create와 클로즈 같은 작업들은 디폴트로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제 설치하고 또 사용하는 모습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이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first UMDF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곳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을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과 함께 존재하는 파일 중에 보면 설치 파일 INF가 보이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INF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DLL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UMDF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DL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KMDF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추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치 파일의 위치 경로를 알려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치 관리자에는 이처럼 샘플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드라이버를 설치한 뒤에 응용 프로그램 콜 드라이버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콜 드라이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응용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는 헬로 월드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 두 번째는 드라이버가 변조한 결과 드라이버가 문자를 변조한 그 결과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서 헬로의 H는 그 다음 글자 I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헬로의 E는 F로 바뀌었고 L은 M으로 바뀌었고 즉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글자들이 다 찍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결과 자, 그 결과를 통해서 UMDF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통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샘플 예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 이쪽에 그 관련된 패스들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UMDF 예제, 구장에 대한 예제를 꼭 받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아래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UMDF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이그젬플은 보시는 것처럼 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그 다음에 First UMDF라고 하는 드라이버 코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 드라이버 코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 콜 드라이버 코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디바이스 스택의 개수를 구해주는 내부 함수, 로컬 함수,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택의 이름을 구해주는 로컬 함수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코드들은 바꿀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실 때는 이거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드들은. 그리고 이제 메인, 실제로 메인에서는 어떻게 디바이스 스택의 이름을 구해오는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스택 카운트라는 걸 통해서 실제 카운트가 발견되지 않으면 디바이스 스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접근할 수가 없겠죠. 디바이스 스택의 실제 조건을 디바이스 스택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발견된 디바이스 스택 중에서 현재는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몇 번째 가장 첫 번째 발견되는 디바이스 스택, 즉 0이라고 줘서 가장 처음에 발견되는 디바이스 스택에 대해서만 이름을 구해오도록 하겠다. 그럼 이렇게 구해온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실제 크리에이트 파일 할 때 사용해서 우리가 접근 권한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 권한이 얻어지면 그 뒤에 자,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디바이스의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자열이 변조되도록 그래서 새롭게 다시 아웃풋 버퍼로 변조된 문자열이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문자열을 다시 그대로 프린트F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부 함수를 통해서 묶은 것들을 따로 뺀다면 사실은 응용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한 코드죠. 크리에이트 파일과 그리고 디바이스 컨트롤, 클로즈 핸들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의 코드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는 자, 보시는 것처럼 CPP 코드가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LLS sub.cpp. 자, 여기 있는 4개의 코드들은 전부 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샘플 코드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어떤 부분을 추가했냐면 실제로 추가한 부분은 요 IOQ.cpp 여기만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 IOQ.cpp에서 디바이스 컨트롤을 처리하는 부분, 즉 온 디바이스 컨트롤 이 부분에서만 필요한 코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코드를 추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요 컨트롤 코드, IOCT의 UMDF 테스트라는 컨트롤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에서도 자, 요것을 받아서 핸들링 하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용자가 전달한 문자열을 가져와서 변조하고 그 내용을 다시 그대로 사용자 버퍼로 복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콤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 본 강좌를 듣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만 한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MDF 드라이버는 버전 1과 버전 2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배웠던 전반적인 내용들은 버전 1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과 관련된 부분이고, 버전 2는 윈도우즈 8.1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고, 버전 2는 KMDF 드라이버와 코드 호환성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UMDF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이버 매니저, 리플렉터, 호스트 프로세스, 그리고 프레임워크,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UMDF 드라이버는 WDF 오브젝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WDF 오브젝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프레임워크가 유지를 하죠. 그 프레임워크가 이 오브젝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은 콜백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DDI를 우리가 통해서 프레임워크와 통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UMDF 드라이버를 만든다고 하는 건 콜백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거고, 그 콜백 오브젝트에서 필요한 그런 메소드, 이벤트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딩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역시 고생하셨고요. 오늘까지 해서 실제로 입문자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기본적인 드라이버 교육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10장 커널 덤프 분석이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장이나 두 번째 장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윈디버거, 그 윈디버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윈디버거를 가지고 실제로 발생되는 어떤 커널 덤프는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지, 덤프를 분석하는 실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